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산업위생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회죠. 19년 기사 3회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산업재해 관련해서 재해 예방의 4원칙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자, 틀린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해 발생과 손실의 관계는 우연적이고 사고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산업위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는 좀 안전적인 측면인데 안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방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나 뭐 그냥 작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번에 보니까 재해 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죠. 그렇죠? 사고의 원인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재해는 예방이 불가능하다. 아, 이거 틀렸죠. 그쵸? 예방 불가능하면 예방을 왜 합니까? 그쵸?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방을 위한 안전한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하죠.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실내 환경 공기를 오염시키는 요소들로 볼 수가 없는 것을 보겠습니다. 라돈, 대표적인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이죠. 포르말데히드, 마찬가지고요. 연소가스에서 또 뭐 나옵니까? 뭐 일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산화탄소 농도를 또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 실내 환경 공기 오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체온은 관계가 없겠죠, 그렇죠? 4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0명의 근로자가 일주일에 뜨르르르 해가지고 결국 도수율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도수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도수율 문제 여러분하고 진짜 많이 풀어봤지만은 여러분들 딱 정리해야 되는 게 연 근로자 수당 막 해가지고 결국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1인당 근로자가 1년에 근로하는 중에 몇 번의 재해가 있었느냐, 그거를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게 도수율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좀 써보면은 연 근로시간 수. 근데 연 근로시간이 이게 뭐라고요? 1인당 근로자가 한 명의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재해 발생 건수도 한 명당 재해 발생 건수로 환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도수율은 마지막에 몇을 곱합니까? 그렇죠. 100만을 곱해야죠. 10의 6승. 자, 그러면 한번 곱해 볼게요. 자, 재해 발생 건수가 몇 건입니까, 결국? 지금 보니까 1년 동안 50건의 재해가 발생했대요. 그죠? 그래서 6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는데 재해자 수는 사실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재해 발생 건수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1인당이라고 그랬죠. 1인당. 그러니까 저거를 근로자 수로 나눠줘야 됩니까? 안 나눠줘야 됩니까?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300으로 나누면 자, 1인당 몇 건이 발생했는지 50 나누기 300이 되겠죠. 자, 연 근로시간 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일주일에 40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에 40시간. 몇 주 했습니까? 그런데 근로를 보니까 1년 동안에 50주를 근무한대요. 그렇죠? 2주는 쉬고 50주 정도 근무를 했고, 그래서 주 이렇게 끊으면 시간이 나오는데 한 가지 또 나왔죠? 자, 근로자들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이 300명의 근로자가 평균 냈을 때 총 근로시간의 5% 정도를 결근을 했대요. 자, 그러면 결근율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전체 중에 5% 정도를 못했으니까 그만큼이 근로시간에서 빼줘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정하기 위해서 1-0.05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95%의 총 근로시간 수 중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9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곱하고요. 마지막에 10의 6승을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수율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니까, 자, 도수율 87.72 이렇게 나오겠죠? 답에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렇게 풀고요. 4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근육운동에 동원되는 주요 에너지 생산 방법 중에 혐기성 대사에 사용되는 자원이 아닌 것. 자,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데노신 3인산 꼭 필요하죠. 크레아틴, 인산, 글리코겐 해갖고 이거 뭡니까? 기호로 하면은 ATP가 되는 거고, 요 크레아틴 인산은 그렇죠, CP가 되는 거고, 글리코겐 뭐 그대로 이거 영어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뭐라고요? 에너지 생산 방송인데, 그렇죠, 혐기성 대사에 사용되는 에너지 자원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방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3번 잡아주시고요. 5번 다음 중 피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좀 틀렸는데요. 일반적인 피로감은 근육 내 글리코겐이 고갈. 일단은 피로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글리코겐이 고갈된다. 근데 막 이 글리코겐이 고갈되고 뭐 글루코스가 뭐 감소되고 이렇게 정리하면은, 제가 이론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정리하면은 내가 확실하게 문제를 잡아내지 못해요. 하나 막 정보가 헷갈리면은 오답으로 그대로 빠질 수가 있고, 특히나 필답형에서도 쓰기가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로에 대한 좀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뭐 의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산업위생 공부하면서 그냥 간단한 원리 정도만 좀 보자면은, 피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에너지원을 섭취를 했습니다. 뭐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뭐 100이 있어요. 그리고 우린 뭘 하죠? 노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노동하는데 에너지가 80이 들어간대요. 근데 휴식하는데도 에너지 씁니까? 안 씁니까? 휴식하는데 에너지가 30 정도가 들어간대요. 아, 휴식하는데도 에너지 쓰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은 계속 뛰고 피는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숨도 우리가 쉬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자, 수식하는데 30이 들어간대. 그럼 벌써 초과되죠. 자, 이런 상태가 이제 피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너지원은 충분하지 않은데 이 노동의 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에너지원이 모자랄 때, 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0이 있는데 몸 컨디션이 이 노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100 자체가 흡수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에너지는 100을 먹었는데 분명히 흡수되는 거는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피로가 가중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에너지를 먹었는데 에너지가 충분히 흡수가 안 되거나 에너지 먹은 거보다 많은 양을 더 쓰게 되면 피로가 온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글리코겐이 고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고, 혈중 글루코스라는 거는 자,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원이 흡수됐는지가 나오는 건데, 이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글루코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돼야 되는 거죠. 피로가 됐다라는 거는 혈중 젖산이 증가하는 거죠. 젖산이 쌓인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잘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피로에 대한 거는 에너지가 먹었는데 흡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또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졌어. 그랬을 때 글리코겐 고갈되고 글루코스 감소되고 젖산이 쌓인다. 젖산이 증가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1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물질안전보건 자료 MSDS의 작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3번 보니까 예전에 우리 문풀에서도 하지 않았나요? 자, 작성 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해야 되고,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작성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는 지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까 이건 자료 없음으로 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공란으로 두면 안 되는 거고,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를 해야 되는 거고, 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조건이 아니라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고 대상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해당 없음으로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는 자료 없음, 아예 적용이 불가능하고 대상이 되지 않을 때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7번 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무실 공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지금 3번에 이산화탄소 측정 결과 평가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평균값 아니죠. 이거 최고값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3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8번으로 가볼게요. 영국 최초 직업성함을 보고하고 굴뚝청소부 관련해서 굴뚝청소부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한 사람 누구죠? 이 굴뚝청소부 그 어린애들의 바로 그 검댕과 음낭함과의 관계를 밝힌 사람, 바로 퍼시벌
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9번 가겠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중약물 취급 작업 중에 들어올리는 물체의 폭에 대한 기준. 이거 외워야 됩니다. 75cm 이하가 되겠죠? 3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야, 3번 답으로 많이 나오네. 자, 10번. 작업 종류별 바람직한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 요거는 사실 조금 틀리라고 낸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세부적인 구석탱이에서 낸 문제거든요. 그냥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한번 뭐 외워주시는 건 좀 권장은 드립니다. 제가 근데 나 이거 꼭 안 외우면은 시험 문제 나 합격 못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니까 외워지면 좋은 거고 안 외워지면 많은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수치가 지금 2번만 틀리죠? 2번 정신집중 작업 이거 대한 거는 제가 관련해서 다른 작업들도 쭉 해설해 놨죠. 한번 읽어보기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제가 외우라고 안 했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기 기억나면은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11번 근로자 또는 일반 대중에게 질병, 건강장애, 그리고 불편함, 심한 불쾌감,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하는 작업 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 측정,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학과 기술이라고 산업위생을 정의하는 결국 기관을 물어봤죠. 그렇죠? 자, 예측, 측정, 평가 아주 키워드 나왔어요. 요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산업위생 어디죠? 미국 산업위생학회가 되겠죠. 그렇죠? 1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노동의 적응과 장애에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사실 노동에 적응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정도 되죠. 그렇죠? 사람이 그 어떤 노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적응이 되고 그에 맞게 몸이 좀 변하게 돼 있는데 자, 어느 정도 좀 심하면은 변화가 안 되고 오히려 몸에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자, 그 지금 증상이 지금 여기 나온 게 있는데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인체에 적응이 일어나는 과정은 뇌하수체와 부신피질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자, 뇌하수체하고 부신피질이 지금 자극이 되면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뇌하수체하고 부신피질이 자극되면은 부신피질이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뭐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든지 뭐 코르티솔이 분비된다든지 해가지고 자,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막 결정적으로 막 일할 때는 그때는 조금의 아드레날린도 분비되고 뭐 이러면 좋을 수 있는데 이게 고장나다 보니까 오히려 휴식할 때 갑자기 부신에서 부신필질에서 이 호르몬이 발동이 돼요.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막 몸이 흥분 상태가 되고 경직 상태가 되고 뭐 이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긴 병이 바로 뭐냐면은 뇌하수체와 부신피질을 중심으로 특유의 반응이 일어나서 생기는 게 결국 부신 피로 증후군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부신 피로 증후군이 생기면서 이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인들이 많이 좀 앓고 있는. 그래갖고 내가 뭐 자가 진단 해보는 게 휴식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와서 쉬는데도 쉬는 것 같지가 않다. 몸이 뭐 개운해지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피로가 회복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부신피질이 촉진되기 때문에 야, 이거 뭐라도 먹을까? 자꾸 또 맛있는 거 먹을까? 이렇게 풀을까 하면서 괜히 음식만 찾게 되고 한다고 하면은 부신피로 증후군인가 하고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좀 호르몬이 좀 고장났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적응이 일어나는 과정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인체 장애 과정이기 때문에 2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거는 부신피로 증후군이고 저거는 이제 일어나면은 굉장히 이제 피로가 더 가중되는 질환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으로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단위 작업 장소에서 동일 작업 근로자가 13명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할 때 최초 시료 채취 근로자. 자, 우리 기출문제 지금 여러분들 몇 번 풀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처음 해설 강의라고 하면은 뭐 이제 앞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너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문제가 너무 똑같이 나와요. 자, 작업 근로자 대상할 때 10명 이상이면 어떻게 카운트하는 겁니까? 5명 이상 됐을 때부터 채취 근로자를 1명씩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10명 이상 됐다.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그러면 채취 근로자 몇 명이에요? 4명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19명이다. 이런 몇 개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3하고 얼마 나오죠? 그쵸? 어쨌든 간에 15까지는 3명이에요. 그래서 16이어도 16이면 그때부터 바로 넘어가니까 4명. 17이어도 4명. 18이어도 4명. 19이어도 4명. 20명이면 그때
잠깐만. 그때도 4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명이면 몇 명 됩니까? 5명.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세면 되기 때문에 지금 13명이다 그랬으면은 몇 명이에요? 둘로 나누고 3명이 모자라니까 1명 더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명이 되는 겁니다. 해서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5인당 1명이고 5인 초과하면은 그대로 뭐 11명부터 이제 3명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14번으로 갈게요. 산업위생 전문가가 지켜야 할 책임과 거리가 먼 거. 자, 4번 바로 잡아주실 수 있겠죠. 타협에 좌우될 수 있는 상황에는 개입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설비 개선을 등의 조치로 어려운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방법. 이거는 사실 지금 15번이라서 좀 개론 파트에 나왔지만은 우리가 이거는 3과목 작업 환경 관리 대책까지 배우면은 사실 확실하게 또 풀어낼 수 있는 문제죠. 이래서 과목의 경계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자, 어쨌든 간에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발생원을 어떻게끔 줄이는 거예요. 그 발생원에서 오염물질이 뭐 예를 들어서 나오는 설비가 있다. 그 설비 자체를 바꿔버리든가 또는 그 물질을 다른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든가, 그것도 안 되면 작업 시간을 좀 바꿔가지고 근로자가 좀 없는 시간에 기계만 돌아가게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바꿔버린다든가, 그렇게도 안 되면 완전히 이제 격리실을 둬갖고 밀폐를 시켜가지고 거기 있는 오염물질이 안 나오게 한다든가, 이렇게도 했는데 다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뭡니까? 나왔을 때 오염물질의 환기를 통해서 이 오염물질의 농도를 확 저감하든가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 했을 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개인보호구는 가장 최마지막에 해야 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16번 갈게요. ACGIH에서 권고하는 TLV, TWA에 대한 근로자 노출 상한치와 노출 가능 시간의 연결로 옳은 것. 자, 맞은 게 지금 1번 맞네요. 그렇죠? TLV, TWA는 3배고 30분 이하다. 1번으로 바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17번으로 갈게요. 정상 작업 영역. 이거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거죠. 정상 작업, 최대 작업 영역. 반드시 구분해줘야 되는 거고. 자, 맞는 거 뭡니까? 1번에 보면 위팔은 몸통 옆에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아래팔의 움직임에 의해 편안하게 도달 가능한 작업 영역. 정확히 이게 정상 작업 영역이죠. 여기까지만 쓰는 게 정상. 여기 다 쓰는 게 최대 작업 영역. 1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볼게요. 충격 소음 작업인데 1일 100회 이상이래요. 그럼 몇 데시벨 이상이어야 됩니까? 몇 데시벨이어야 됩니까? 140이 되겠죠. 그렇죠? 120이 몇 회입니까? 10,000회. 130이 1000회. 140이 100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140이면 엄청나게 시끄러운 겁니다. 진짜. 거의 뭐 그 제트기 옆에 있을 때 그 소리인데 아마 보통 못 들어보셨죠? 네, 저는 공군이어서 들어봤는데 이렇게 옆에 같이 사람이 있어도 아주 세게 얘기해도 그 제트기 엔진이 돌아갈 때는 말이 전달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소음이 큽니다. 저도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많이 좀 청력이 약화가 됐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고, 저런 거는. 자, 1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전신 피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피로에 대해서 또 문제 나왔는데 4번에 보니까 지금 작업 대사량 증가에 따라 산소 소비량도 비례하여 증가하나 작업 대사량이 일정 한계를 넘으면은 산소 소비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데? 이건 맞죠? 아이고, 제가 잘못 봤네요. 2번이 틀렸네. 2번에. 2번 보겠습니다. 작업 강도가 증가하면 근육 내 어쩐지 제가 다른 보기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자, 작업 강도 증가하면 2번이 틀렸네. 근육 내 글리코겐 양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여 근육 피로가 발생된다. 아니죠. 그쵸? 앞에 문제에서도 했지만은 피로의 그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글리코겐 양이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고갈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겐이 비례적으로 감소돼서 근육 피로가 발생하겠습니다.